잠시 후 2시 반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이지 회장이 참고인 자격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박 회장이 검찰에 출석하면 대략 2가지 쟁점을 놓고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는 정윤회 씨의 박지만 회장 미행설입니다. 시사저널은 지난 3월에 정윤회 씨가 박 회장을 미행하다 발각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정윤회 씨는 그런 사실이 없다면서 시사저널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자, 또 하나의 쟁점은 지금 논란의 중심인 정윤회 문건이 유출되는 과정에서 박 회장 역할입니다. 정윤회 문건의 작성과 유출 경로로 의심하는 이른바 7인회와 박 회장과의 관련성을 확인할 계획인데요. 이번 문건의 배경으로 정윤회, 박지만 권력 암투설이 제기된 가운데 이 두 사람의 대면이 이루어질지도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문건 유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최모 경위의 유서 일부가 공개됐죠. 힘들어하지 마라. 민정비서관실에서 그런 제의가 들어오면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며 함께 조사를 받았던 이 한경희에게 편지를 남겼는데요. 이 말은 청와대 회유 시도가 있었는지 의구심이 들게 하는 대목이기도 한데 이 때문에 어제는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검찰에 소환됐고 박 회장은 오늘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되는 등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오늘 박지만 회장의 입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찰 출신 변호사죠. 김광삼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소제목 보시겠습니다. 네. 자, 이 박지만 이지 회장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을 해서 오늘 그 출석하는데 상당히 시선이 집중이 되고 있고 박지만 회장 보니까 1958년 12월 15일생이더라고요. 네, 56세. 오늘이 생일인데 이제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검찰이 이번 주 내로 조사를 이제 한다 이런 얘기들은 계속 흘러나왔었는데 오늘 그렇죠. 월요일부터 이렇게 적극적으로 조사를 한 특별히 수사가 좀 더 빨라진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의 수사 속도가 좀 굉장히 빠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아마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근데 첫 번째 이유는 일단 수사의 진행의 속도에 맞춰서 갈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빠르게 간다고 생각하고요. 그 최경희가 자살했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최경희 자살이 오래 끌다 보면 이 파장이 굉장히 크고 또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성에 좀 굉장히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도적인 측면도 있어서 아마 이재만 총무비서관하고 박지만 회장을 전격적으로 소환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 또 다른 그런 영향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차라리 청와대나 또 박근혜 대통령이 이 사건이 오래가는 걸 원하지 않거든요. 또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마무리를 하고 또 국정에 전념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청와대 이전의 언급이나 그런 것들이 검찰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 이 사건과 관련해서 등장인물들도 너무 많아졌고요. 또 이게 많이 얽혀 있다 보니까 좀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그만큼 또 서로 주장도 팽팽히 맞서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조응천 전 비서관이라든지 정윤회 씨는 먼저 박지만 회장에게 대질신문을 하자라고 얘기했지만 박 회장은 일단 안 하겠다라고 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런 대질신문까지 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게 사실 수사하다가 막히면 검찰도 항상 대질신문을 하려고 하고 또 관계된 사람들은 대질을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정윤회 씨가 박지만 씨가 대질해서 나올 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박지만 씨가 이제 시사저널이 보도한 미행설과 관련해서는 나를 미행을 했고 오도화를 미행한 사람한테 자수서를 받았는데 그 자수서 내용이 정윤회가 시켜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박지만 씨가 실제 정윤회와 관계된 부분은 없어요. 정윤회 씨가 박지만 씨를 미행을 했는데 박지만 씨가 어디서 봤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직접적으로 미행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사실 대질 조사한다고 해서 특별하게 나올 건 없다고 봅니다. 단지 정윤회 씨 입장에서 이제 본인의 어떤 진실성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박지만 씨가 대질을 원하지만 사실 검찰 수사에서 대질 조사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검찰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들여다봐야 될 쟁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이제 첫 번째는 시사저널과 관련된 명예훼손 사건에서 정윤회 씨가
고소한 사건에서 예. 사실 그전에부터 검찰이 계속 서면 조사 요구했는데 박지만 회장이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윤회 씨가 시켜서 한 것이냐 미행이 그래서 그 자술서 부분에 대해서 일단 확인을 해야 할 거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문건에 관한 겁니다. 문건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박지만 씨에 관한 문건. 네, 물론 여기에는 부부, 그렇죠. 서영희 씨 포함되는 네. 거죠. 그다음에 정윤회 씨에 관한 문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 전에 그 박관친 경정이 2월에 그만두면서 문건을 가지고 나왔는데 네. 그 기회를 통해서 받았는지 네. 또 박지만 회장이 사실 서영희 씨와 관련된 문건들을 받았는데 그 경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았는지 그게 이제 문건 유출 수사의 또 핵심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사실 현재 어떤 언론이나 그런 데서는 정윤회 씨 문건 유출에는 많이 박지만 씨가 개입하지 않는 걸로 돼 있지만 예. 문건 유출의 의심을 받고 있는 게 치륜회거든요. 예. 근데 치륜회는 또 박지만 씨와 굉장히 관련이 깊어요. 그래서 거기에도 박지만 씨와 관련 개입이 돼 있는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치륜회의 실체랄지 아니면 또 십상시 문고리 3인방 권력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전체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예, 그러면은 지금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저희 취재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종원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예. 자, 박지만 회장이 몇 시에 정확히 나올 것 같습니까? 네, 박지만 회장 아직 검찰청사의 모습을 나타내진 않았습니다. 오늘 오전 이 청담동에 있는 자택에서 이 박 회장이 나오는 모습이 취재진에 포착이 되면서 검찰청사로 향하는 것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왔는데 아직 도착하진 않았습니다. 검찰과 조율된 시각은 오늘 출석 시각은 오늘 오후 2시 반입니다. 잠시 후 도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검찰청사 출입구엔 이 취재진 100여 명이 취재 경쟁을 벌이며 박 회장의 출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2월 15일 오늘은 박 회장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네, 앞서 저희가 잠깐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박 회장 오늘 어떤 조사를 받게 되는 거죠? 네, 박 회장은 이 참고인 신분입니다. 일단 오늘 조사는 이 두 갈래로 나뉘어서 진행이 되는데요. 먼저 청와대 문건 유출 경위에 대한 조사입니다. 박 회장은 지난 5월 이 세계일보 기자를 직접 만나서 이 청와대 문건 100여 장을 직접 건네받았습니다. 당시 박 회장은 이 청와대의 유출 사실을 알리고 또 국정원 측에 이 유출된 이 경위를 조사해달라고 의뢰하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문건을 박 회장이 받은 배경과 함께 이 받은 문건을 어디로 전달했는지가 우선 조사 대상입니다. 또 받은 문건들은 주로 이 부인 서양희 변호사 등 이 주변 인물의 동향과 관련된 내용으로 알려지긴 했지만 이 정윤의 동향 문건이 포함되어 있었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 정윤회 씨와 벌인 이른바 미행 공방도 오늘 조사 대상이라고 봐야 됩니까? 네, 이 박 회장이 오늘 조사를 받게 된 이 직접적인 계기는 이 청와대 문건 유출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하지만 박 회장은 이 정윤회 씨와 이 미행설과 관련된 사건에서도 이 핵심 참고인입니다. 미행설이 이 사실이든 거짓이든 이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수사에도 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시사저널은 이 정윤회 씨가 이 오토바이 기사를 시켜 이 박 회장을 미행했다고 보도했고 정 씨는 이를 부인하며 이 시사저널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를 고소했습니다. 당시 오토바이 기사에 이 자술서가 있다는 보도도 나왔었는데 오늘 박 회장이 이 해당 자술서를 제출할지도 관심입니다. 네, 예정대로라면은 이제 앞으로 1시간 뒤쯤 검찰에 나오게 될 텐데요. 그런데 워낙 조사해야 될 부분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 조사 시간도 상당히 걸리겠죠? 네, 오늘 조사는 이 형사 1부와 특수 2부에서 각각 나누어서 조사가 진행되는데요. 때문에 이 오늘 조사는 이 밤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박 회장은 그동안 이 정윤회 씨와의 갈등설이 불거질 때마다 이 침묵으로 일관해 왔는데요. 이번 사건 초반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 회장은 이 참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이 본인이 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이 대리인 조사나 서면 조사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전격적으로 검찰 이 출석을 결정한 건데요. 정윤회 씨 등이 이 직접 나와 조사를 받은 데다 각종 의혹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전면에 나서 이 해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앞서 출석했던 정윤회 씨나 조홍천 전 비서관이 14시간이나 15시간씩 조사를 받은 걸 감안하면 오늘 박 회장에 대한 조사 역시 자정을 넘길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이종원입니다.
예, 이제 뭐 잠시 후 박지만 회장이 검찰에 출석할 것 같고요. 어제 네.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조사를 받았고 네. 지난주에 정윤회 씨도 이제 조사를 받아서 이른바 이제 만만회 그 논란에 휩싸였던 3명이 모두 검찰 조사를 받게 됐는데 이제까지 네. 뭐 수사 과정에서 좀 새롭게 나온 것들이 있다면 어떤 거라고 봐야 될까요? 뭐 그렇게 새롭게 나온 건 없죠. 왜냐하면 예. 서로의 어떤 대립각을 세우면서 네. 상대방에게 공을 떠넘기 때문에 네. 사실 이 사건에 있어서 어떤 국정농단에 관한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증거가 마땅치 않습니다. 네. 그래서 예. 이제 검찰이 좀 수사하는데 한계 있다고 보고요. 일단 일반적으로 이제 고소를 하게 되면 예. 고소인 조사를 먼저 하죠. 네. 그래서 고소한 혐의 사실을 확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고소를 당한 사람 피고소인을 불러서 조사를 합니다. 근데 피고소인이 다 인정을 해버리면 뭐 별 문제가 없겠지만 네. 이런 사건과 같이 인정을 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이제 검찰이 증거 수집에 들어가는데 예. 이 사건은 일단 증거 수집을 했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청와대 이재만 총무비서관을 부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뭐 고소한 사람이 여러 명이기 때문에 예. 만약에 이재만 총무비서관의 조사만은 충분하다고 한다면 다른 고소한 비서관들은 예. 뭐 부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불러도 결국 이재만 총무비서관의 말과 또 동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네. 그 고소인들 더 이상 안 부를 수도 있고 단지 그 고소인 중에서 개개적으로 문건과 관련이 있다랄지 뭐 정윤회 씨와 관련이 있다랄지 아니면 그중에 뭐 정호성 씨 같은 경우에는 정호성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박지만 씨가 문건을 받아서 정호성 비서관한테 줬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예. 그런 경우는 이제 정호성 비서관 경우는 한번 부를 수도 있겠죠. 지금 그 7인회가 이제 그 언급이 되고 있는데 네. 말이죠. 뭐 이렇게 이제 추측컨대 이제 7인회를 중심으로 해서 문건 작성과 이제 유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지금 뭐 또 하나의 의혹의 또 대상이 그렇죠. 되는데 네. 이 부분은 실체가 어느 정도 지금 드러난 걸로 봐야 될까요? 일단 이게 7인회가 실체가 있다고 하고 예. 또 어떤 십상시 문고리 3인방이 실체가 있다고 한다면 이건 예. 정말 권력의 막장 드라마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 뭐 양쪽 다 부인을 할 것이고 예. 근데 저는 이제 이 검찰의 수사를 이렇게 지켜보면서 네. 이 사건이 굉장히 불공정한 게임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예. 게임으로 비교를 네. 한다면 예. 그 왜 왜냐하면은 그렇죠? 예. 자 7인회는 전부 다 지금 현직에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 거의 뭐 청와대에서 다 사직하고 쫓겨난 상태고요. 그렇지만 이재만 총무비서관할지 십상시나 문고리 권력으로 불리는 사람들은 다 현직에 있거든요. 네. 예. 거기다 청와대에서 또 그쪽 편을 들고 있고 또 박근혜 대통령도 사실 정윤회 씨 편을 들고 있는 그러한 모양새거든요. 네. 그리고 검찰의 수사하는 데 있어서 사실 현직의 막강한 권력을 가진 그런 문고리 3인방을 예. 수사하는 데 있어서 그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현직과 전직의 대립이군요. 그렇죠. 또 거기에다 이 청와대에서 굉장히 거들어주고 또 문건 같은 것도 사실 감찰에 대한 뭐 정보 감찰 그런 거에 대해서 다시 검찰에 다 주고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문건 유출로 간다면 7인회에 굉장히 불리한 거죠. 왜냐하면 네. 그 검찰은 법적 영역과 정책 영역에서 사실 네. 법적 영역밖에 수사할 수가 없는데 법적 영역은 실정법 위반이 되는 거고 정치적 영역은 그야말로 정치적 판단의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검찰 예. 수사하는데. 네,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최경희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 개입을 암시하는 그런 유서까지 남겼는데요. 일단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한 게 있는데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은 일단 그 한경희한테 힘들어하지 말라면서 민정비서관실에서 그런 제의가 들어온다면 당연히 나도 흔들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유서가 사실이라면 네. 청와대 민정 라인이 어떤 제의를 했고 또 한경희는 어떤 부분에서 흔들렸다는 얘기일까요? 사실 뭐 그 한경위나 최경위의 사건은 이 사건의 어떤 본질적인 측면에서 좀 떨어지는 그렇죠. 부분입니다. 예. 그런데 사실 처음으로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게 최경위와 한경위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최경위 같은 경우에는 뭐 수사받을 때도 그렇고 또 영장 실질 심사할 때도 그랬고요. 또 유서에도 남겼는데 예. 마치 민정수석실에서 누가 와서 경찰을 통해서 한모경위를 회유하고 죄를 다 인정하면 입건하지 않겠다. 뭐 입건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뭐 처벌을 받지 않게 네네. 하겠다는지 아니면 뭐 굉장히 뭐 검찰에서 어떻게 봐주겠다 그런 취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런 내용을 보면 민정수석실에 와서 한모경위에게 정말로 회유를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네. 한모경위가 최경위한테 그런 말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자기가 자살하는 입장에서 그런 거짓말까지 할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런 입장에서 보면 최경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본인이 억울하는 거죠. 더군다나 영장실질심사 때도 한모경위는 뭐 인정을 했지만 네. 최모경위는 전혀 사실과 아니, 다르다고 예.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국정 개입의 본질에서 벗어난 자기들을 먼저 구속하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한 심정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예. 어쨌든 청와대 대변인은 이제 한경위에 대해서도 결과적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네. 일부 언론에서는 이제 한경위가 영장실질심사에서 그런 일이 없다라고 담당 판사에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예.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준위 여부는 조금 더 좀 검찰에서 그렇죠. 약간 뭐 청와대에서 이 얘기하는 것도 일리는 있어요. 예. 왜냐하면 만약에 정말 회의를 했다고 한다면 네. 왜 구속영장을 청구했겠느냐 이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예. 사실 처음에 뭐 민정수석 씨에서 뭐 그게 와서 회의를 한 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예. 예. 그런다고 해서 그게 검찰에서 바로 그게 전달이 돼서 뭐 사실 입건하지 않고 처벌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예. 또 그게 검찰의 수사팀에서 또 그러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이 꼭 그 회유를 안 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증거는 되지 않는다는 그거는 거죠. 검찰이 좀 더 밝혀야 될 것 같고요. 예, 예. 조홍천 비서관의 입장이 조금 이제 달라졌어요. 그렇죠. 잠깐 네, 그래픽을 네. 잠깐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그 사건에 또 중요한 그 위치에 있는데 예, 정윤의 문건에 대해서 문건의 신빙성은 6할이다라고 12월 2일에 60%가 맞는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12월 12일에는 비서관 3인방이 자신을 주도자로 지목을 했다. 그래서 유신시대 윤필용 사건이 생각이 난다라고 얘기를 했고 12월 14일에는 60% 이상이 사실이라고 한 게 아니라 이게 그냥 언론사의 정보보고 수준이다라고 갑자기 말을 바꿨거든요. 네, 뭐 이 사건과 관련해서 문건의 진실성, 예. 실체적 진실에 관해서는 뭐 검찰이 거의 허위 문건으로 허위라고 결과를 보고 있죠. 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 이 문건의 어떤 신뢰성, 또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이 받는 인식이 뭐였냐면 조홍천 전 비서관의 60%는 사실이라는 그 말을 굉장히 팩트라고 생각하고 네. 거기에 굉장히 신뢰를 가졌는데 네. 이제 와서 막 정말 60%가 아니다고 정말 했을지 모르겠지만 말이죠. 60%가 아니고 뭐 정보보고 수준이라고 얘기를 했다면 본인이 또 그렇게 예, 얘기를 그렇게 정말 얘기를 했다면 본인의 이제까지 어떤 진술 자체에 어떤 신빙성, 진실성에 있어서 굉장히 의심을 받는 거죠. 네. 또 결과적으로 현재 검찰의 수사에서 어떤 십상실할지 문고리 3인방이 만났다는 증거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또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있었다고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조홍천 비서관이 말을 바꿨다고 한다면 이건 조홍천 비서관의 이전의 어떤 진술의 신빙성에 있어도 굉장히 의심을 가질 수 있는 거고요. 예. 또 앞으로 수사 결과에도 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예. 자, 이제 박지만 이지 회장이 잠시 후 2시 반에 출석하게 되는데 네. 김 변호사께서는 한 가지만 꼽으라면 어떤 점을 좀 주목하고 계십니까? 일단 뭐 이 사건과 관련해서 박지만 회장을 조사한다고 해서 뭐 크게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박지만 회장이 아마 개인적으로는 뭐 정윤회 씨랄지 또 청와대와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핵폭탄 제기로 아는 내용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 하지만 본인의 누나가 대통령으로 제재했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피해가 오더라도 그런 것은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나 언론이 국민이 기대하고 언론이 기대한 것만큼의 결과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찰 출신 변호사 김광산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